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미 FOMC 결과 이후로 시장이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1.9%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22,000불을 회복을 했고, 이더리움 역시 0.79% 정도 상승을 해서 1200달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XRP도 5.61% 정도 상승을 해서 0.33달러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가격을 보면 FOMC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쯤에 있었는데, 그때 3시를 앞두기 전까지 계속 하락을 하면서 2만 선이 무너지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단기간에 5%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미 증시 역시도 상승을 좀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같은 경우가 2.5%,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1%의 상승을 보였고,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1.3%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FOMC에서 결국에는 이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애초에 빅스텝의 50bp를 전망을 했었다가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한 이유는 파월의 결연한 의지와 그리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상승 랠리가 나왔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또 그러면서 어제 파월이 7월에도 0.75%포인트의 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금리 인상은 28년 만에 최대폭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보면 파월 의장은 오늘 관점에서 볼 때 다음, 그러니까 7월 회의에서 50bp 또는 75bp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보면 올해 말 금리 수준은 3.4%로 전망을 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연말에는 3.4%를 전망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남은 FOMC를 보면 이제 7월달, 9월달, 11월달, 12월달 해가지고 이제 총 4번의 FOMC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4번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연말에는 3.4%를 예상한다고 하면 제가 요 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기준금리가 3.4%가 되려면 남은 FOMC는 현재 4번, 그래서 7월, 9월, 11월, 12월이니까 11월, 12월 달에 금리를 크게 올린다기보다는 아마 지금 물가가 높기 때문에 7월과 9월에 이때에 금리를 크게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1.75%니까 앞으로 남은 4번 동안에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할지를 본다면 이거는 그냥 제가 예상을 해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 0.75하고 9월 달에 0.5%, 그 다음에 남은 11월, 12월에 0.25% 한다면 이 금리 상승이 지금 1.75%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금리가 1.75%고 또 추후에 4번 남은 게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면 1.75%니까 이렇게 되면은 총 3.5% 해가지고 지금 연준이 제시한 이 3.4%와 얼추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면은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은 아까 그 기사대로 최소한 0.5%에서 많게는 0.75%, 또 아니면 다음 달 CPI나 PCE 발표에서 물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 하면은 이제는 정말 100bp의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한 번에 75bp를 올려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1.75%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금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75%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금리가 그래도 미국보다 먼저 올리고 또 서서히 올리면서 현재 1.75%의 금리를 보이고 있었는데, 미국이 어제 한 번에 75bp를 올리는 바람에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한국 금리가 이렇게 1.75%로 동일하게 됐어요. 그럼 앞으로 한국은 이제 자본 유출을 걱정하게 됩니다. 또 한국뿐만 아니라 이 유럽, EU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EU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제로 금리를 하다가 11년 만에
금리를 인상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로 금리를 다음 달에는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1.75%로 기준금리가 이제 높아져 버리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EU를 비롯한 해외 다른 나라들은 자본 유출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미국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있는 건데,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아져 버린다면 굳이 한국에 넣어놓을 그런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국에 있는 달러들은 이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고,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는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국 역시 빅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달러 강세를 원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달러의 환율을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빵 하나의 가격을 또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런데 환율이 올라서 1달러에 1,000원에서 1달러에 2,000원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기존에는 1달러를 주고 빵 한 개를 살 수 있었는데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이제 1달러를 주고 빵 두 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같은 1달러를 주고 빵을 한 개 살 수 있었던 것을 두 개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수입을 할 때 이 수입 물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동일한 달러를 가지고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올 때 더 많은 양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 또 그 얘기는 원화가 약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환율이 오르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를 낮출 수가 있어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는 물가를 하락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진짜 반등이 나오려면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뭐 작년과 같은 그런 불장이 절대 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종전이 돼가지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원유도 수출을 하고 또 식량도 수출하고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또 주요 밀 수출국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런 공급망이 해결되는 이슈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물가가 잡혔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줘야지 이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미국은 달러 강세를 통해서 물가를 어느 정도 잡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은 이 물가가 지금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또 바이든 입장에서는 올해 있을 중간선거도 걱정이 되면서 지금 지지율이 바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물가를 잡으려고 할 텐데, 그중 하나로 달러 강세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달러 강세가 되면 이 원화 약세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환율이 급등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정부에서는 또 외환시장에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을 보면 2021년에는 한 그래도 1,100원이었는데 이제는 계속 올라가지고 1,300원 근처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달러 강세를 좋아하겠지만, 또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IMF의 그런 외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 또 외환 시장에 굉장히 또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구두 개입을 통해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은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고, 또 이런 환율 관찰 대상국 혹은 환율 조작국, 이런 것을 재무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6월 10일이니까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한중일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금 유지가 됐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총 12개의 국가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어요. 하지만 아직 환율 조작국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불이익은 없고, 조작국까지 가면은 그때는 이제 뭔가 조치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제 뭐 FOMC 발표로 해서 좀 약간의 반등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려면 뭔가 이 투자 심리를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큰 호재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큰 이슈가 나오기에는 뭐 전쟁도 그렇고 또 물가가 갑자기 잡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진짜 바닥이 아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바닥은 어딘지 모르고 또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지금부터는 인내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부터는 우리가 멀리 길게 볼 때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런 불확실한 기간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회도 계속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너무 바닥에서 잡겠다라는 욕심보다 진짜 바닥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분할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빨리 반등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항상 외치는 이 부자 되는 게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은 개미들을 털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 얘기는 아마 이런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길게 보고 또 멀리 보면서,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계속될 기회는 또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넥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넥소 3AC 리스크 부인 불구하고 급락세 하면서 디파이 시장 혼란 우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넥소가 뭐 디파이 플랫폼은 아닌데 이 넥소의 가격이 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3AC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넥소가 연관돼 있다라고 해서 이런 급락세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보면 1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넥소는 트위터를 통해 넥소는 3AC 관련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넥소는 2년 전 3AC의 무담보 신용대출 요청을 거부했으며 함께한 일은 NFT 펀드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 뿐이라며 현재 3AC와의 사업에서 리스크는 제로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넥소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자기네들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트윗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3AC에 대해 이제 리스크가 0으로 노출됩니다 라고 하면서, 넥소는 대출자의 평판과 상관없이 엄격한 위험 관리와 엄격한 과잉 담보 요건을 갖춘 매우 보수적인 대출 기관으로서 항상 다른 업체와 차별화되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트윗을 올렸고, 또 그 이후로 계속 트윗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 올린 거를 보면 우리는 지난해 직원 수를 뭐 3배로 늘렸고 속도도 늦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넥소 트윗을 방문하셔가지고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인데, 넥소에서는 이제 외부 감사 기관을 두고 있어요. 그 기관이 이 알마니노라는 외부 감사 기관인데, 여기에 이제 현재 넥소의 자산과 부채 비율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100% 백업 돼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현재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가 지금 현재 불안한 상태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회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셀시우스도 갑자기 일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불안하면 빼는 게 맞습니다. 자신의 자산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퍼센트 더 버는 것보다 그냥 안심하고 편히 있겠다라고 하면 빼서 내 하드 월렛이나 개인 지갑에다가 넣어놓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코인이 내 손을 벗어나서 넥소든 바이낸스든 업비트든 어디 거래소에 있다라는 것은 일단 리스크에 노출이 된 거예요. 항상 내 손을 떠나 있는 것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불안하시면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제가 지켜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오직 본인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셔가지고 불안하시면 일부를 빼놓던지 아니면 전액 빼는 것이 맞을 것이고, 또 계속 스스로 이렇게 넥소 트위터를 확인을 해보시면서 체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보시고 또 기회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